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신 선생님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계신가요? 네. 자, 분명히 두 발로 스스로 이 강연장에 오셨을 텐데,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으로 링크를 눌러서 이 강연장에 지금 합류하고 계실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고개를 저으시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자, 내가 전혀 자유롭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입시생입니다.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제 통장을 아내가 관리하는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이러한 삶의 제약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삶의 큰 방향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신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과연 자유로운 존재일까요? 아니면은 자유롭지 않은 존재일까요? 자유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삶을 방해하는 너무나 많은 제약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정치적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독재 사회의 경우에 자유로운 삶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독재 사회가 아니라 민주 사회에 살고 있을지라도 경제적으로 궁핍한 경우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선천적, 후천적, 신체적 장애와 질병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설령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타고난 신체적 장애, 질병을 갖고 있다면 자유롭게 사는 데 분명히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유전자 초기 두뇌의 형성과 발달의 경우에 분명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는 자유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또 한편에는 아니다.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빅토르 프랑클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빈이 낳은 프로이트와 아틀러와 함께 3대 심리학파를 만든 유명한 심리학자죠. 이 빅토르 프랑클이 굉장히 조숙한 심리학자였습니다. 얼마나 조숙했느냐? 이분이 7살 때, 나중에 이제 자기 회고록에 쓴 얘기인데요. 자기가 7살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인간은 다 죽는데 삶의 의미가 도대체 있단 말이냐?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7살짜리가요. 이 빅토르 프랑클이 나중에 커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병원을 개원을 했을 때 그만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빈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이었던 프랑클은 가족과 함께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불행일까요? 다행일까요? 프랑클은 어쨌든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나중에 의미 심리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을 탄생시켰지만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찬찬히 풀어내게 되는데요. 프랑클이 그 참혹한 곳에서 목격했던 얘기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데어 하일리게 성자가 되는 쪽을 선택을 하고 누군가는 데어 슈바인 돼지가 되는 쪽을 선택하더라. 이걸 목격합니다. 분명히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누군가는 정말 성자에 가까운 선택을 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정말 악마와 같은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고, 빅토르 프랑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정치적, 경제적, 건강상의 제약과 무관하게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일상의 대부분은요,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생리작용이라든지 습관적 행동, 본능 등등에 따라서 우리가 일상의 많은 부분들을 선택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점을 저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 논문에 실렸던 사례인데요. 한 공사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인부가 구두를 신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대못을 밟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못이 신발을, 구두를 관통해서 뚫고 나왔습니다. 너무나 이제 고통스럽고 비명을 지르는 그 분을 병원으로 모셔서 이제 알고 봤더니 못이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를 뚫은 거예요. 예, 발가락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어디서 그런 고통이 나왔을까요? 두뇌가 일으킨 착각이거든요. 현대 심리학은 이런 많은 예들을 통해서 인간은 정말로 기만당하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두뇌가 착각을 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두뇌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또 다른 유명한 예를 하나 들면요. 고무손 실험이라고 하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피실험자가 책상에 앉아서 왼손은 책상 위에 올려놓고요. 오른손은 책상 밑으로 넣습니다. 그때 이 책상 위에다가 고무로 만든 가짜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 앞에 이렇게 거울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놓거든요. 그러면 피실험자의 관점에서는 마치 책상 위에 자신의 왼팔과 오른팔이 그대로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처럼 일종의 착시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실험자가 오른손, 즉 고무손 살살 간지럽히면요, 피실험자가 막 간지러움을 느껴서 킥킥 웃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도끼라든지 칼 같은 흉기를 이용해서 오른손 고무손을 갖다 이렇게 찍는 순간에 피실험자는 깜짝 놀라서 손을 자기 이제 원래 밑에 있었던 오른손을 빼게 되거든요. 자, 피실험자는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자신의 진짜 손은 책상 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험을 했을 때 깜짝 놀라서 오른손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두뇌가 결국 착각을 일으키고 그러한 행동을 유발시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인간은 의식적으로 뭔가 선택하고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두뇌 활동의 결과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의지는 없다는 그런 굉장히 강한 암시를 보여주는 결과들을 자꾸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일방향 힘, 다시 말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힘이 우리 자연에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개가 칠 경우에 번개는 한 방향으로만 치고요. 다시 말해서 번개는 번개가 치기 전에 내가 번개가 지상으로 떨어질까 말까라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번개는 원인이 주어지면은 땅으로 특정한 곳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일방향이에요.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은 이렇게 일방향의 힘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택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힘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빵을 나보다 더 힘든 누군가에게 건네줄 수도 있지만 건네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번개는 원인이 주어지는 순간 지상으로 꽂힐 수밖에 없지만 인간의 경우에 선택지 앞에 놓여 있을 때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이지 않겠느냐, 즉 양방향의 힘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인간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원인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을 리버타리아니즘, 다시 말해서 자유론이라고 부릅니다. 고전적 자유론자들은 토마스 리드, 그다음에 임마누엘 칸트 같은 철학자들이 있고요. 현대 자유론자들에는 로버트 케인이나 마크 발라기오 같은 자유론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자유론자들은 결정론을 부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특별한 선택과 행위의 경우에는 이미 닫혀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왜 그런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은 공통적으로 갈린 결정에 우리가 직면하는 순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린 결정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의지의 자유가 발생하는 때는 인생의 어려운 시기, 즉 갈린 결정에 직면하는 때인데, 자, 이것은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상반된 선택지로 인해서 마음이 둘로 나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갈린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까? 예, 아니면 이렇게 할까? 네, 이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둘로 나뉜 상태를 갈린 결정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오늘 취업을 위한 중요한 면접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면접장에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아직 어두컴컴한 골목길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아이를 목격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눈에 그 아이는 학대받고 나온 아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순간 숙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를 도와주러 다가갈까? 아니면은 면접장으로 가던 길을 계속 갈까? 이게 바로 갈린 결정의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갈린 결정에 직면하는 그런 순간들을 다 체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단순히 본능이라든지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단순하게 선택하는 그런 상황과 분명히 다른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로버트 케인 같은 현대 자유론자들은 이런 갈린 선택의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두뇌 안에는요, 우리 두개골, 딱딱한 두개골 안에 뇌가 있죠. 뇌는 평균 1.3kg 정도 되는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그 두뇌 안에는요, 약 9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0조 개 정도의 스냅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로버트 케인 같은 철학자들은 두뇌 상태 안에 카오스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두뇌 안은 복잡계의 상태를 가진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신경세포 안에 있는 미세소관의 경우에 그 크기가 미시세계도 아니고 거시세계도 아닌 중시계에 속할 정도로 작습니다. 예. 그런데 최신 현대 물리학에 따르면 미세소관 안에, 다시 말해서 중시계 안에도 양자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발견해내고 있고요. 최근에는 거시세계에서도 양자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거시세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이런 수많은 일상적인 사물들로 가득한 이런 거시세계가 고전 역학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강한 결정론이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숙고하는 과정에서,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라고 마음이 나뉜 그런 상태에서 두뇌 안에 카오스 상태가 발생을 하고 또 양자 현상까지 겹치게 되면은 이전의 물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다른 결과값이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이나 행동은 원인에 의해서 결정된 상태로 진행이 되게 되지만, 특별한 경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숙고해서 선택해야 되는 경우에는 원인과는 상관없이 다른 결과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말은 특정한 경우에 나의 미래가 나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이것은 인류의 난제입니다. 자유의지는 존재할까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나의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존재할까요? 아니면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 문제는 아직까지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 중이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는 나의 선택에 의해서 열려 있을까요? 아니면은 특정 원인에 의해서 이미 결과가 결정돼 있을까요? 즉 닫혀 있을까요? 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물음을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어느 쪽 입장을 지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합니다. 자, 현대 물리학자들이 지금 암흑 물질을 갖고 논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암흑 물질은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암흑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유의지가 없다 쪽에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유의지가 있다 쪽에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자유의지가 있다 쪽에 베팅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결정론 같은 경우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 한 인간에게 유전자, 환경적 요인과 같은 무의식적 요인이 분명히 영향을 주지만 정확히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실험이나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유전자나 환경적 요인이 인간에게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얼만큼의 영향력을 주는지 알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벤야민 리벳 등과 같은 어떤 뇌 측정 장치를 이용해서 했던 그런 수많은 실험들의 경우에 경험적인 증거, 다시 말해서 결정론을 지지해주는 경험적 증거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 학계의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자, 반대로 자유의지는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우리가 설득력 있는 어떤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에 의하면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은 사건 혹은 현상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카오스 현상은 비예측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보여주고요. 신경세포 하나의 발화 여부, 다시 말해서 신경세포 하나가 발화를 하는지 아닌지는 오직 확률적으로만 예측 가능하다라고 지금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행위자의 의식적 의도가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은 결과값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느 쪽 입장이 과연 옳은 입장으로 판단이 날지 그건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좀 두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이 자유의지 논쟁과 오늘 큰 주제와 좀 자유의지 논쟁을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10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비율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 분명히 인간의 경우에 타고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키나 외모와 같은 어떤 외형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많거나 아니면 뭐 끼가 넘치거나 이런 기질적인 요소일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고 그것을 후천적인 노력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한국 사회가 정말 어린 아이들, 자라나는 그런 청소년들의 타고나는 그런 다양성들을 정말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는 영재가 아닌데 영재로 부모님이 만들려고 하거나 뭐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아이는 노란색인데 부모님이 청록색으로 만들려고 해서 그 어린아이가 불행함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정론이 옳은지 또 자유론이 옳은지는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어떤 경우가 옳든 간에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론이 옳다고 했을 경우에 노력이 중요한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죠. 그러나 결정론이 설령 옳을지라도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한 개인이 타고나는 그릇이 소위 말해서 얼마나 큰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통해서 어떤 변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요. 그것이 정말 큰 성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작은 변화일지라도 우리 부모님이라든지 또 윗세대들은 그런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노력 자체를 매우 존중해주고 작은 성과에도 기뻐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